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 모두 다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한 때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금세 저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특징적입니다. 3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모두 다 붙으면서 0.8%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수급이 잘 돌아와 줄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고 이번 12월도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적게 가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12월 우리 시장에 산타가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2시 현재 구간에서 양시장이 모두 다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양시장은 급락세였고요. 주간 기준으로 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지 못한 채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의 시장을 본다면 오늘 하루이지만요. 코스피 안에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점은 확인됐다라는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2월까지의 시장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한국 증시에 산타 랠리가 올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사의 대답은 아니요인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코스피가 유의미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좁혀졌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장 자체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최근 들어서 15조 원대까지 쪼그라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에 잘 가려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실려야 됩니다. 하락을 할 때도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고 상승을 할 때에도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좀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러한 세력이 없다라고 분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주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즉슨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이전보다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만큼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지 못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없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경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요. 이전에 제시됐던 전망치보다 좀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4%에서 2.2%대까지 낮아졌고요. 내년은 더 심합니다. 내년은 아마 체감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의 경제 성장 전망치는 2.1%대에서 이제 2%대가 아니라 1.9%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 차트는 이전에 제시했던 그러한 지표,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색 차트는 최근에 나온 경제 성장 전망률 이 지표인데 보시다시피 많이 갭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이전보다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산타랠리가 없다라는 데에 있어서 근거로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사지 말아야 할까요?
지수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60선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당시에 코스피가 3,300선을 갔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1,000포인트 가깝게 빠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400선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그리고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발견한 저점은 2,400선이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2,40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장부가만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피가 저점에 가깝다, 역사적인 저점에 가깝다라는 부담감이 없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매수하기에는 부담은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업종을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수출은 좀 제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지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그리고 연말 들어서 약간 분위기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 플랫폼 괜찮았고요. 바이어도 좋았고 미디어 엔터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과는 약간 관련이 없는 그런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은 왜 안 될까요? 수출하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부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 지표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의 수출 증가율은 1.4%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적다고 하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비교를 해봤을 때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1분기 때는 8.9%대, 2분기 때는 10%, 3분기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요. 미국 쪽의 수출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다는 건데 시장의 흐름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의 주인공 여러분들 어떤 업종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화장품, 반도체 이쪽이었는데 미국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었냐면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미국 수출 더 많아진다. 이 화장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뭐 한국에 와서 설명회를 연다. 이러한 소식이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국 쪽의 수출은 5.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출액이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조선과 반도체를 제외해 본다면은 사실 한국의 수출은 지금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조선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째 마이너스라고 하는데요.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5%대를 차지하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수출 비품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 본다면은 사실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이고 이 1%대의 수출 증가율도 착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전환이 임박했다라고 다소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원래 좋았던 자동차, 화장품 수출이 다소 주춤한 것도 문제이고 워낙 안 좋았던 게 증가하는 것은 좋긴 합니다만은 소폭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나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석유 제품 같은 것도 전월 대비해서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시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장단기 모두 다 매수 권고 레벨로 판단한다라면서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겠다라면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전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중립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 안에서 리츠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매도된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증권사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배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수출은 꺾이고 있고 시장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한국 시장을 살 이유가 없겠죠. 실적도 꺾이고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서 수출이 꺾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 실적의 훼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될지 2,400선 안에서 하방 경직성은 보여주겠지만 수출 관련 업종이 어느 정도로 이 하방 경직성을 함께 나타낼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헤드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별로 어떤 시그널들 보내주고 있을지 종목 시그널 4가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2년 유예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의 유예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027년까지 미뤄졌습니다. 과세가 시행되게 되면 국내 코인 투자자와 해외 코인 투자자 간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클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따라서 2027년까지는 이러한 체계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과세를 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한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효성화학이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에 대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오늘 주가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으로 효성 TNC와 시너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IBK 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수가스 사업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삼불화질소 NF3를 생산하는 부문인데요. 효성화학이 중국 취저우에 3,500톤 규모의 NF3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의 NF3 생산 능력이 현재 8,000톤일 점을 공유했을 때 인수시의 연결 NF3 생산 능력이 11,500톤으로 세계 2위까지 올라간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도 크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KT 소식입니다. 내년도 영업이익 2조 원대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다시 쓰는 모습입니다. SK증권이 MS와의 협업을 통해서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마케팅 비용과 인건비 등의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내년까지 최소 2022년 배당 수준인 주당 1,960원이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도 견조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인보사 사태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코오롱 티슈즈의 주가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인보사 사태에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웅열 회장,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속여서 정부 허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죠. 지난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 등 대부분의 코오롱 임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코오롱과 코오롱 티슈진 생명과학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일단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장창민 파트너입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4가지 종목 시그널 중에서 가상화폐 소식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는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시장에서 다른 이슈들보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소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주말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밝혔었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차례 연기된 데 이어서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2년 미뤄지게 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대부분 청년층으로 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층의 반발에 못 이기면서 과세 유예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과세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정부 주장대로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과세 인프라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해외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많다 보니까 차익을 추적하기도 쉽지도 않은 만큼 유예를 통해 시간을 벌고 해외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OECD 회원국 간 암호화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 등이 있는데 오늘 갭을 크게 띄웠던 갤럭시와 SM도 한번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토크나 증권시장을 통해서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STO 관련 이슈로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SM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아 SM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름도 참 긴데 오늘 오전장부터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론 머스크가 드론이 군사기술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드론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24 드론쇼에 참가해서 PAV 개인 비행체라고 하는데 이 기체를 선보였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보잉과 에어버스, 록히드 마틴 등 주요 고객사들이 있는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2배 확장한 데 이어서 추가 증설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좀 전해졌었는데요. 지난 1, 2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던 캔코아이지만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는데 일반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는 실적주로서도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2025년 실적으로 올해보다 20%대 이상 증가한 1,300억대의 매출액과 12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좀 예측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등이 종식되면 도시재건 사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상과 해상, 항공 화물 물류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항공 물류수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수준부터 해서 오후장 특성을 감안한다면 11,450원 이 가격대까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750원, 손절가는 1,95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을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점은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팔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매도 1, 2위 기업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LG전자,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도 분명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외국인들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세 번째로는 포스코퓨처엠, 네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HVM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만큼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4위권에는 우리바이오, 3위권에는 비올, 2위권에는 엔캠,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내에서 급하게 올라온 기업들을 빠르게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리스트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특징적일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3위권과 5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4위권에는 HLB, 2위권은 알테오젠입니다. 외국인들의 알테오젠 매수 오늘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가장 첫 번째로는 JYP 엔터입니다. 최근에 엔터 업종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다른 스탠스가 바로 여기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을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도 눈에 띄는데요. 카카오 두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이 네이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카카오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눈에 띕니다. 5위권에는 신한지주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고려 아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 덜어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세 번째로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몇 거래일째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서는 3거래일인데요. 계속해서 뉴진스 사태가 하이브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다섯 번째로는 한화오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위권에는 펩트론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은 계속해서 테마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TNL, 솔트룩스, 에이럭스 그리고 첫 번째로는 휴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위권에는 프론티어, 4위권에는 위메이드, 3위권에는 노머스 그리고 2위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가장 첫 번째로는 JYP 엔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JYP 엔터 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또 특이한 것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지난주 강세 탄력을 보여줬는데 수급과 이슈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14거래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3주 동안 계속해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최근 들어서 8.4%대에서 8.9%대까지 상향됐고요.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은요. 제작 편수와 주가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최근 들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오늘 주가는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연속해서 들어온다라는 점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9,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간입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시원하게 홈런 칠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파트너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요즘에 뭐 오늘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뭐 계속 뭐 찌글찌글한 시장이 연속되고 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굉장히 뭐 갑갑한 시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뭐 계좌에도 지금 뭐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팔고 떠날까요?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존부터 11월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 그런데 이제 보통 대선이 있는 이런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이후 후폭풍까지 하면은 11월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갑갑함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2주 전에 뭐 투매까지 발생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1차 투매가 나왔습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다시 한번 또 공포감을 맞이하면서 미국 추수감사절 이제 숨고르기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또 공포감을 만들었다라는 부분.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공포를 매수하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 구간에서는 손이 절대 안 나가는 게 보통 대부분의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매수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투매에 동참하진 않아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투매가 발생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물량을 한번 받아내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수급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원화 약세가 좀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수급 전환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11월 말에서 12월만 되면 다들 산타랠리에 대해서 좀 기대도 많이 하시고 할 텐데 지금 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은 제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지수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구간이다. 지금 구간은 이렇게 원화 약세가 나오면은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수급이 들어올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많이 오른 종목들, 조금 전에도 계속 정리해 주시던데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급격한 하락이 나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시장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깔끔하게 보시면 돼요. 많이 오른 종목들, 기존 주도주들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쉬는 종목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이제 다시 한번 좋아지는 이런 업황들 체크하시고 좀 뭐 트럼프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또 트럼프 때문에 좋아지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좋아지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지금 벌써 치고 올라와서 최소 한 40%에서 10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이제 방망이 짧게 잡고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지금 시장도 이겨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이런 종목들, 섹터들 잘 유심히 보시고, 기업에서도 최근에 뭐 밸류업부터 시작해서 경영쇄신 같은 경우를 계속 발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편승하면서 그대로 수긍만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도 이겨내는 건 어렵지 않고, 이 구간만 잘 지나가면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정말 좋은 장이 올 수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말 뭐 특별한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은 여러분들이 올해 좀 서운했던 만큼 오히려 그 많은 부분들을 다 보상받고 그 이상 갈 수 있는, 사실 뭐 용해라서 올해 다들 이제 승천할 거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용두사미처럼 사실 하반기에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못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력을 내년까지 해서, 또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보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뚫고 뭐 대기권, 성층권 다 뚫고 우주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계속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꼭 우주까지 포트폴리오 네.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가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 우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만나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으로 함께 좀 비교를 해주시기로 했었어요. 네. 먼저 안타 종목 들어가 볼까요? 기아 들고 오셨는데 네. 기아를 안타 득점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뭐 믿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글로벌 3위까지 현대차그룹이 치고 올라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올해도 지금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형보다 나은 아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아는 이제 밸류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으로 발표하기 전부터 우리가 5천억 정도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이 부분을 추후에 실적이 다 맞춰지면은 100% 전량 다 소각할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미 작년부터 밝혀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밸류업 정책하고 상관없이 밸류업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 되면은 또다시 실적을 보고,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다시 한번 또 밸류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매출을 이제 뭐 100억조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3분기까지 보면은 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1.9%가 목표치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는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서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그래도 뭐 쇼핑 시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럼 목표한 밸류업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안타 종목으로 뽑았는데요. 네. 이게 안타 종목이 된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무거운 종목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우리가 이제 10만 원까지 한번 이제 올라가면은 간단하게 보고 네. 돌파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장기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제가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안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짧게 방망이 짧게 쥐고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기아는 조금 짧게 10만 원 선까지 일단은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안타 종목으로 정해주셨습니다. 2루타 칠 수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어유 살펴오셨는데 디어유는 어떻게 2루타 종목이 됐을까요? 제가 이 방송 코너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들었는데 뭐 네. JYP가 오늘 굉장히 수급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네. 자, 이 디어유라는 기업은 SM에서 운영한 팬덤 플랫폼 기업이죠. 네. 자, JYP는 대부분이 다 이 버블 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이브와 YG, 위버스, 그리고 이제 SM과 JYP의 이 버블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JYP가 조금 이제 우리 기대 못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예상을 뒤엎고 좋은 실적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한알령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제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텐센트랑 손잡고 중국 진출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이제 런칭을 하고 하면서 디어유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쪽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중국은 한한령을 해제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진출은 못했지만 중국에서 공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SM이나 JYP 같은 경우가 좀 더 이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팬덤 플랫폼,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뭐 굿즈든 뭐든 다 수익을 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중계를 하고, 그리고 굿즈나 아니면은 이제 월간으로 해서 이제 SNS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이런 현재 일거수일투족, 뭐 실시간으로 다는 아니지만 본인이 스스로 공개하고 싶은 부분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겼다라는 자체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디어유의 성장 동력은 바닥권부터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루타 종목으로 뽑은 게 조금 더 기아보다는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고 4만 원까지는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그 정도만 가도 10% 정도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이지만 이제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큰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디어유는 뭐 한 10%에서 15% 정도로 비중을 네. 제한하고 4만 원 돌파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그동안 강했던 것처럼 멋지게 또 한 번 급등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2루타 종목으로 디어유, 이 팬더 플랫폼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기아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보셨고요. 디어유 4만 원 선까지 조금 더 길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세트랙 아이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그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3루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야구를 봤는데 네. 사실 거의 안 쉽지 않아요. 거의 네. 안 나오다시피 합니다. 이 타자의 이제 발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운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장타력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하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을 그래서 제가 장타력도 있고 발도 빠른 종목. 그러니까 움직임도 가볍게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선정을 네.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수혜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스페이스X를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들 한 종목씩은 관심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세트랙아이는 과거에 이제 하나그룹의 핀수 되면서부터 더욱더 큰 이슈를 받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과 함께 이제 하나그룹 자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게 우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방산 쪽까지 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호재가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12월에 또 공개 매수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12월 단기적으로 또 이슈 한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자리 자체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쉬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좀 편안하게 받고 눌림목에서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내년 그리고 내후년, 그리고 우리 정권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정부도 우주항공청도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에서도 우주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전체적인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있어도 제가 볼 때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시너지, 국내외, 그룹 내,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 해서 제가 아까 우주로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장 또 적합한 이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타력도 있고 그리고 좀 날쌘 종목으로 해서 세트랙아이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우주로 가는 종목은 세트랙 아이였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3루타 종목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만루홈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알려주시는 게 이 코너의 가장 큰 포인트이기도 한데 종목 3개를 알려드렸지만 아직 공략주는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공략주, 만루홈런주로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제가 첫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멀리 가는 곳, 크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까지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하나오션을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나오션. 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트럼프가 엄지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도 한국 조선 얘기 많이 했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선 관련주,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 같은 뭐 아예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못하던 종목들도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조선업의 뭐 미래가 밝다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하나그룹의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특히나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이미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필리조선소를 미리 인수해서 올해 뭐 이미 인수해놓고 대기하고 있던 기업이에요. 네. 거기다가 미국 해군이랑 또 MRO 계약을 하면서 뭐 유지보수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유지보수다라고 하면은 다들 생각하는 게 뭐 자동차 정비할 때 간단한 정비나 이런 부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함이나 뭐 아니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간단한 유지 보수가 아니고 우리가 집도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확 바꾸는 이 정도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계약을 이뤄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그룹사 시너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 쪽으로 육해공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오션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뭐 하나엔진까지도 함께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해군력까지도 함께 우리가 또 강력하게 또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이미 뭐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검증이 잘 되었고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다시 한번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또 이제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트럼프가 뭐 공언을 했죠. 유가 안정될 거다. 이 안정될 수 있는 계기가 미국의 셰일가스를 이제 수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강력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셰일가스를 수출한다라고 하면은 가스관으로 나가는 게 아닌 이상 LNG선이 또 많이 수주가 들어올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에서 LNG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뭐 경쟁자로서 중국이 있는데 이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손을 내민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뭐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LNG선이 멈추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뭐 우리나라가 또 그런 부분도 케어하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트럼프 시대의 조선주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예 우리나라 조선을 다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런 부분만 잘 우리가 피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하나오션의 원래 피인수되기 전 사명이 대우조선해양인데 그때 억울하게 많이 눌려있던 이런 주가를 다시 한번 뭐 다 회복하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보시면은 기존에도 뭐 사실 뭐 작년에도 뭐 4만 원대는 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휴식을 취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안 움직이나 보다,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텐데 잘 보시면 지금 가격 조정 받고 한 단계 올라와서 기간 조정을 예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년 이상을 휴식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 이슈 있은 다음에 이런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항복이 나왔어요. 이 부분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앞에는 거의 뭐 메말라 있다시피 한데 갑작스럽게 터져서 어마어마한 수급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섹터에 온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 돈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트렌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지금 4만 원 구간 돌파 시도를 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저항을 건드려주고 나서 지금 휴식을 취하는데 35,000원 아래서 사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런 부분에 이제 뭐 밴드나 이런 구간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기존에도 기다렸다가 35,000원 구간 포착해드린 거 올려드렸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5,000원 아래에 제가 금요일부터 봤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서 제가 하루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혹은 35,000원 회복되는 걸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구간은 오히려 이렇게 밀려준다는 가격 메리트가 너무나도 잘 들어오는 구간이라 지금부터 천천히 뭐 한 주 한 주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하나오션은 제가 아까 기아 때는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다. 디어유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두 가지 모두 충족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도 좀 오래 볼 수 있고 그리고 비중도 좀 20% 이상 이렇게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뭐 움직이기 시작하고 4만 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 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구간인 33,500원 이하 정도에서 모아가시고 그리고 4만 원이 1차 저하니까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조금 줄였다가 돌파하거나 다시 눌리면은 또 재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5천 원 단위로 올리면서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밀리면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31,500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했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한다. 이런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또 밴드 전략 AS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와서 네.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전 사실 이탈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이탈한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 영향력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끌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웃을 수 있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해군 MRO 수주로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화오션 오늘의 공략주로 만나봤습니다. 만로 홈런 첫 번째 종목이었던 만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쪽이 바로 엔터 업종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수출과는 관련이 없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업종이 바로 엔터 업종인데요. 오늘 엔터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엔터에 대한 투자 의견 좀 함께 만나보고 갈 텐데 발행을 하신 리포트를 좀 봤더니 지금은 네. 살까? 이 매수에 대한 뭐 고민보다는 어떤 기업이 더 많이 올라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이러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뭐 결론부터 먼저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연말 연초에 엔터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엔터 업종이 굉장히 잘 주가가 좋은 이유 중 하나도 이제 트럼프 영향으로부터 조금 자유롭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시장이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다 취향에 따라서 사시면 무조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이다. 다만 하이브는 이제 뭐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이래저래 사실 외부 이슈가 최근에 조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든 이벤트들이 하이브보다는 이제 나머지 엔터 3사들 쪽에 조금 더 몰려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먼저 이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이현지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지금은 엔터는 매수를 고민하는 그러한 시점보다는
사실 어떤 종목을 사면 가장 많이 올라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미국의 수출과도 관련이 없고 또 트럼프가 이제 내놓는 신정책들과도 사실은 좀 비껴가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엔터 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들을 봤을 때 공연이 또 중요한 기준이자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엔터가 올해 내내 계속 안 좋았습니다. 안 네. 좋았던 이유가요. 사실은 실적이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데 실적이 왜 안 나오냐. 근데 실적이 안 나오는 배경은 앨범의 역성장 때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앨범의 역성장을 만회할 만한 매출원이 공연이었는데 이 공연이 그동안은 앨범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가 추석 즈음부터 이제 아티스트들의 공연 일정이 발표가 되면서 아, 이렇게 공연 모객이 더 커질 수 있구나라는 게 조금씩 시장에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JYP 엔터만 보더라도 유독 혼자서 조금 이제 독주해서 가는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가수가 공연 일정을 너무 크게 발표를 한 거죠. 사실 해외에서 뭐 20회, 30회, 40회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회당 모객 기존에는 뭐 10,000명, 20,000명 공연장을 할 수 있는 규모라 생각을 했는데 다 5만 명 이상의 스타디움급의 공연 일정을 갑자기 공개를 해버리니 아, 공연에서 성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공연에서 어떤 가수가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엔터사 볼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티스트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공연만 봤을 때는 어떠한 기업이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 공연 자체에 가장 성장이 많이 나오는 건 하이브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하이브는 지금 단기 이벤트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장기로 볼 이벤트들이 훨씬 많다.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그래서 공연을 보되 좀 더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하이브 정말 추천드리고 그 외에 이제 모든 가수들이 다 공연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연에서 좀 더 성장이 크게 나올 만한 또 다른 회사가 JYP입니다. 사실 뭐 YG도 내년에 공연 성장이 많이 나와요. 이제 블랙핑크가 내년 하반기에 또 오기 때문에 그렇고 SM도 뭐 엄밀히 따지면 내년 올해 이제 12월과 1월 2달 동안 신인 아이돌이 2팀이 또 데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에서 유독 성장률이 높은 회사는 하이브가 맞지만 어떤 회사를 담아도 지금 이 공연으로 가는 이제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다 공연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나올 걸로 전망합니다. 공연만 봤을 때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이렇게 지표로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하이브 이슈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이브가 꽤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엔터 업종의 취약점이 잘 드러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한 사람을 이제 상대로 하는 것이고 사람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뜨는 업종이기도 한데 하이브와 관련된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괜찮아질 법하면 사실 엔터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업종은 괜찮은데 언제 누가 어떤 리스크가 터질지 맞아요. 모르니 휴먼 리스크 이것 때문에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는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제 뉴진스의 영향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더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 내년 실적에는 이미 하이브 이제 그 실적 추정치에 뉴진스 관련한 숫자는 아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에서는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실적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는 사실 이제 최근에 뉴진스만으로도 참 시끄러운데 이제 그 하이브의 의장님 이제 방시혁 의장님이 또 뭐 이래저래 이제 또 뒤에서 상장 당시에 뭐 좀 투자를 4천억 원을 받았다. 예, 맞습니다.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계속 하이브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실적과 주가에 미치는 뉴진스의 영향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사 대비 약세를 띨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노이즈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생각보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은 노이즈가 발생하면은 다른 기업들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 모멘텀이 조금은 더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연구원님은 어떤 기업을 탑픽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다 좋다고 하셨지만. 맞아요. 어. 참 어려워요. 지금 왜냐면 이게 정말 바스켓으로 내 취향에 따라서 담으시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을 좀 골라본다면 저는 그럼에도 JYP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좀 밸류가 목전에 차지 않았냐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는 공연이고 또 중국이라는 시장이 계속 붙기 때문에 SM, YG 모두 좋습니다. 근데 당장 12월 6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JYP에서 이제 트와이스가 앨범을 신보를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6일에 또 로제의 정규 앨범도 발매가 되는데요. 사실상 로제는 YG의 소속이라기보다는 이제 YG 밑에 있는 레이블, 더블랙 레이블 소속이기 때문에 관련 수에는 YG보다는 이제 YG 플러스가 음반을 유통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받을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할 만한 단기 이벤트가 몰려있는 회사가 저는 JYP다라고 보기 때문에 JYP는 여전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와이스가 이번에 금요일에 이제 앨범을 내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요. 엔터를 볼 때 저연차 가수가 많아야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맞아요. JYP 는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트와이스 하면은 고연차잖아요. 옛날 걸그룹? 뭐 맞습니다. 옛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렇죠. 꽤 오래됐으니까 요즘에는 또 신선한 얼굴을 원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게 엔터라는 게 결국에 심리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새로운 이제 걸그룹이 나왔을 때 주가가 잘 가겠다는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게 없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연차의 부재 뭐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저연차가 좀 부담일 순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계속 트와이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요. 우리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모두 다 컴백을 기대하는 이유는 공연 모객, 어느 지역에서 공연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를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타이틀곡을 미국의 굉장히 그 유명한 메간 디 스탈리온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 래퍼인데요. 이분이랑 이제 피처링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발을 내딛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보면은 사실 작년에 투어를 돌 때 미국 시장에서 스타디움급 즉 5만 명, 6만 명 규모의 스타디움은 3번밖에 돌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공연에서의 일정이 회당 모객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트와이스를 제가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아직 더 기대할 모멘텀이 많이 남은 고연차 가수다 이렇게 생각해서 JYP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가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들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이어서 또 아까 하이브 얘기를 저희가 하고 왔는데 하이브의 투자 포인트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궁금해할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엔터들이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하이브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빠졌으니 이제 하이브의 반등 시점이 언제가 될까를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하이브는 사실 뭐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이브도 내년에 분명히 6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모든 분들이 다 전역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12월 1일자로 이제 위버스의 그 수익 구독형 모델 멤버십 플러스가 출시가 되면서 이 멤버십 플러스가 이제 방탄소년단 전역 이후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없었던 매출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이브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많고요. 그럼 상반기에는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지금 공연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공연 가장 모객이 빠르게 확대될 만한 가수가 하이브에는 엔하이픈이랑 투바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들의 다음 이제 앨범이 나왔을 때 공연 일정이 공개됐을 때 얼마나 모객이 확대될 수 있는지가 상반기에 또 나오기 때문에 하이브는 이제 이런 가수들의 미국 공연 일정을 계속 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엔터의 많은 기업들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반기에 워낙 또 크게 조정을 받기도 했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있습니다. 아티스트별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지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공연 쪽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고 또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자 가격도 오르게 될 텐데요. 제가 업계에서는 카카오 가격의 가격에 폭등하면서 과자 가격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제품 가격 인사 현황을 보시면 오리온의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초코송이와 오징어 땅콩 등 13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10% 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초코송이 같은 초코 과자의 경우에는 20%대로 가격이 인상되게 됩니다. 해트 제가의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자유시간과 홈런볼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8.6%의 가격 상승폭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롯데 웰푸드 역시 지난 6월부터 빼빼로와 가나 초콜릿 등 17개 품목에 대해 12%대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기후플레이션이 활시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기후가 악화하게 되면서 농산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코코아의 톤당 가격이 9,23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사이 127%나 폭등하게 된 거고요. 평년 대비해서는 200%대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상기후와 재배 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커피 가격도 최근에 크게 올랐습니다. 아라비카 커피의 경우에는 톤당 7,080달러에 치솟으면서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86%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식품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4,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식품업계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식품업계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 안팎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재정 안정과 사업 확장의 기대를 누리면서 또한 사업의 신뢰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보랑주에 오히려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인 만큼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특히 오리온과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지는 기업들인데요. 해외 실적으로 인해서 내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3조 클럽에 가입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연매출 3조 이상의 식품 기업이 이에 따라 9개에서 올해는 11개사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식재료 원가 지수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식품 업종을 전반적으로 이런 불황기에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식품 업종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코스닥의 대장주입니다. 알테오젠인데 진짜 변동성 큰 게 오늘 벌써 9% 가깝게 상승세 나오면서 오늘 장중한 때는 30만 6천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선 30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52주 최고가가 45만 원대였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의 좀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된다 혹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매수를 해야 된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이라면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떨어질 때마다 담아야 된다. 알테오젠 분할 매수를 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박정재 파트너님은요? 네, 저는 일단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에 이제 45만 원대가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력이 일정 부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좀 제한적으로 나왔다가 점차적으로 좀 저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까지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저점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고점을 또 갱신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약간 제 의견에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이제 네. 우리 박근호 이사님 의견부터 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네, 좋습니다. 일단 몇 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키트루다가 이제 임상 3상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내년에 이제 판매를 앞두고 있는데 좀 빨리 시판이 되면은 네. 일단은 뭐 주가에 당연히 좋은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원래 바이오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원래는 이제 지금 적자인 기업들이 미래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어차피 키트루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긴 한데 그 팔리는 양은 이제 사실 지금 기존의 키트루다 IV에서 키트루다 SC가 나온다라고 해서 그 양은 이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기술을 적용을 한 키트루다 SC가 그 기존의 키트루다에서 어느 만큼 이 비중을 차지를 하느냐 이게 이제 알테오젠의 수익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키트루다 IV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복제약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셀트리온도 지금 굉장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를 하면 임상 3상에 거쳐서 시판 날짜가 어느 정도 잡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키트루다 IV 대비해서 SC가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차지를 하느냐.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어느 만큼 빨리, 물론 2008년도 전에는 만들어도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는 뭐 1년에 거의 뭐 1조 정도 마일스톤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키트루다 전체의 어떤 판매량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에 의해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좀 체크를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될 때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자산 대비 너무 많이 시가총액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 아직까지 좀 적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근데 있는 자산 상황이고. 대비해서 네. 그렇게 가치를 매기는 게 알테오젠에도 맞는 계산법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과거에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한참 좀 핫할 때 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이제 이런 의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거의 지금 100배, 자본총계 대비 100배 올랐거든요. 근데 과거 이제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제약 바이오 같은 거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한 50배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신라젠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 부각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서서히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본총계가 1,773억 정도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조 2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을 받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이러한 이슈가 올 연초부터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거기다가 이 피하 주사 제형 이제 ADC 즉 차세대 항암 항체 의약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또 이번에는 이제 뭐 이런 이제 히알루로니다제 이제 이런 이제 원천 기술 라이센스 변경 계약이나 또는 이 다이아지 산큐의 이 원천 기술을 독점 라이센스를 계약을 체결하는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에는 소폭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지만 주가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고점을 찍고 일정 부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올해 상승이 나온 요 폭에 한 50%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38.2% 구간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35만 원 정도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차 저점을 조금 늘려나간다면 2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악재만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뭐 이 정도 국면에서 어느 정도 좀 등락은 거듭하면서 옆으로 횡보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번 2024년 11월에 고점을 찍었던 45만 원짜리는 쉽사리 돌파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이제 이러한 이제 언급을 드리면 제가 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워낙 강한 주주들이 많은 네. 기업이에요. 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간 만큼 사실 리스크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박선진 파트너님께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역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 조정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의 룸이 열려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이슈에 있어서 2년 유예에 동의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요. 야당이 이렇게 2년 유예에 동의한 데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제도 정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과세가 시행되게 된다면 국내 코인 투자자들과 해외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클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7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정비한 후에 과세를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코인 과세에 대해서 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방해한다라는 반발이 크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결정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수 8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점점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안에서 청년층, 즉 30대 밑에 이하의 투자자들의 비율이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더 깊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기업 육성과 미래기술 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지적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원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309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그러한데요. 2024년에는 올해는 규모가 519억 원 규모에서 약 210억 가량 예산이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그래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더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영한다는 건데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가 교류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내외 공평 과세를 위해서는 유예가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의견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제도 등 단계별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들 들려오고 있고요. 또한 코인 과세 유예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일단 2년간은 해외 이탈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로 모멘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코인원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T사이언티픽, 빗썸 운영사로서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지트는 T사이언티픽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도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게임주입니다. 시프트업. 박구도 이사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6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저희 마켓무버에서 시프트업을 다루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은 금리,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관세. 네. 요 세 개에서 모두 자유로운 그죠. 업종이 사실 뭐 엔터, 게임 이런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근데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설 수도 있긴 합니다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죠. 일단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음원 같은 데서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발표한 지는 좀 됐는데 그때 발표 당시에는 좀 약간 인기가 시들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 1, 2년 뒤에 그 음원에서 이제 차트가 올라가듯이 시프트업이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임이 지금 현재 이제 니케라는 게임인데요. 승리의 여신 니케. 저희는 뭐 나이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일단은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하는 역주행을 하면서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그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순위가 굉장히 최상단까지 올라갔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임들이 사실 어떤 게임이냐면은 여자 캐릭터들이 총싸움하는 게임인데 좀 굉장히 좀 야해요. 게임 자체 육감적인 여자 캐릭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게 거의 10위권까지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조금 그 기이한 현상이라고 이제 업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텐센트와 글로벌 원빌드 출시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제 원빌드라는 것은 이제 게임을 출시할 때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하는데 원빌드 출시라는 것은 전 세계 유저들이 다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의 형태로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솔 게임 사실 이런 그 온라인 게임 이제 모바일 게임 말고 콘솔 게임이야말로 진짜 그 게임 회사들의 기술력을 뽐내는 건데 좀 출시가 좀 되긴 됐습니다만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이번에 이제 콘솔 게임 쪽에서는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PC 게임으로 옮겨오면서 다시 한번 흥행 역주행을 한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의 게임주들 얘기할 때 중국 파노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10월 25일 날 파노를 받긴 했는데 여기 좀 약간 그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이죠. 넥슨 게임에서 나온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있는데 여자 소녀 캐릭터가 이제 그 경마장 이제 뛰어다니는 게임이 있는데 그 중국 판호 받고 중국에 출시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게임 그 서비스가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왜 중지가 됐는지 알아봤더니 이 어떤 도박성 게임 관련된 이제 경마장이 나오다 보니 경마랑 비슷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프트업에서 나온 그 니케 같은 경우는 약간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좀 약간 그 자극적인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중국에서 앞으로 게임을 게임의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프트업이 이제 뭐 보고서 같은 거를 다 읽어보면은 뭐 굉장히 좀 뭐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기업이죠. 내년에 가이던스가 한 2,600억에서 5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들은 보통 멀티플을 적게 주면 3, 40을 주고 많이 주면 6, 70까지 주거든요. 우리가 내노라는 게임사들 보면. 근데 시프트업이 내년에 한 2,500억, 안 나와도 2,500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동종 업계 게임사들의 멀티플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저평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주력인 게임이 지금 역주행으로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고 중국 판호 받아서 서비스 시장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실적 관련된 가이던스를 살펴봤을 때 동종업계 게임사들 비교했을 때는 지금 저평가가 맞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조금 리스키한 부분들 세 가지 환율, 금리, 관세 이 세 가지로서 세 가지에 모두 자유롭다라고 해서 시프트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시프트업 만나보고 왔습니다. 직접 하시나 봐요. 그죠? 저는 스마트폰에 게임을 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이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디렉트라는 기업인데 박찬식 파트너님께서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 다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원래는 이제 이쪽 섹터는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만 원래 초창기에 열심히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나와서 그 후발로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PC 디렉트를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일단은 최근 이제 국가가 2030년까지 4조 원을 들여서 AI 컴퓨팅 센터를 이제 만든다고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서버 관련, AI 칩 관련,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기자재들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PC 디렉트도 이제 인텔, AMD, 기가바이트 관련 제품들을 현재 공식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이제 드론이 계속적으로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도 이제 드론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그 관련 플랫폼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 PC 디렉트도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DJI와 그리고 페러사의 드론을 국내에서 최초로 유통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론 관련으로도 엮여서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자본 총계를 보면 389억인데 시가총액이 한 393억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또 본연의 자산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현재 가격권도 안정적인 가격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6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2,47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C 디렉트 3,000원대까지 본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입니다. 오늘 꽤나 강하네요. 25만 원대 넘어서기도 했는데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모비스 과거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 이런 주요 첫 번째 1차 벤더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동조화가 됐는데, 최근에 좀 약간 디커플링 되는 경향이 좀 있죠. 현대모비스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을 보면 매출액 14조에 영업이익 9천억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매출은 좀 줄었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 부분들을 이제 장점을 좀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계열사에 대한 매출, 이렇게 캡티브 매출이다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 이제 현대기아차 쪽의 매출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현대기아차가 잘 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조금 힘들어졌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리스키한 부분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데, 일단은 해외 고객사들을 많이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이런 쪽에 현재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매출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양쪽으로 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이를 누가 조금 더 늘려나가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캐즘이라고 해서 부품사들이 별로 좋진 않습니다만은, 원래 부품사들은 이 AS 부품과 관련된 이익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대모비스도 AS 부품 쪽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20% 높게 나오는 기업인데, 전기차는 사실 사고가 안 나면 크게 고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품사에 전기차가 저변이 확대가 되면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논 캡티브 매출을 좀 어느 정도 늘리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시장의 어떤 대형주들 중에서 대형주 중에 속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편이라 현대모비스 한번 눈여겨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현대모비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ST입니다. 박성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도 오늘 좀 강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원래 이쪽 섹터가 조금 이제 강하게 부각받을 줄 그러니까. 알고 선정을 했는데 그죠, 맞아요. 별로 안 움직였어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산업부에서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이제 수출 성장 엔진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수출 보험에 3,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 GST가 특히 이제 저온 칠러 장비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국내 최초로 이 버넷 방식의 스크러버를 이제 공급했던 전력도 있고 기술력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뛰어난 업체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미 이제 이 액침 냉각 시스템 장비까지도 개발을 완료해서 이 LS 일렉트릭과 이 자동화 토탈 제어
솔루션을 이제 결합을 하고 같이 협업으로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이런 이제 냉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GST가 좀 탑픽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최대치를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점에 잘만 매수해 놓는다면 시장이 풀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잘만 접근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1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6,00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잘만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중기적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과거 2만 원대 수준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못 가는 GST. 오늘은 14,2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14,000원대 아래에서 매수해 본다면은 좋게 또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만 보면 강보합권, 약보합권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고려 아연의 상승이라든가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의 큰 폭의 상승에 의해서 지수는 약보합권, 강보합권 수준에 마무리가 됐지만 하락 개수가 2,000개가 넘는 상당히 좀 투심이 좀 약한 흐름들이 이어지는 상황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지난 금요일에 큰 폭의 하락 이후 종목 전체적인 투심이 상당히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나 방산 쪽에서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좀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좀 매도폭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들이긴 합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지수가 약하다라기보다도 전체적인 투심이 좀 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에 머물면서 이러한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살아나기 좀 어려운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좀 강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장세가 어렵게 나타나주고 있으면서 종목 투자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 보시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쪽으로 피난을 가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개별 이슈에도 상당히 좀 반응을 못하는 구간인 만큼 좀 배당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주로서는 SK텔레콤 보고 있습니다. 최근 AI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스타트업과 연합을 전선을 구축하면서 AI 쪽에 대한 투자가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통신주로서 배당 성향이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말에 통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주봉상에서의 정고점에 좀 다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들과 더불어 외인 기관 수급들의 좀
동반하신다라면 뭐 연말 배당 6% 이상의 수익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SK텔레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배당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좀 더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결국에 하락 전환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어떠셨을까요? 여전히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장세에서도 외국인 투매가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좀 연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강보합권대에서 약보합권대 계속 보합권대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관측이 좀 되는 분위기예요. 오늘 이제 나온 뉴스 기사들을 제가 좀 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국 경제 규모가 내년까지 약 6년 동안 계속해서 잠재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뭐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나 뭐 혁신이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미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그 장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는 점 자체가 외국인 투심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증권가 쪽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밸류에이션 상태이기도 하고 과매도 구간에 진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서는 입 모아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자산 시장이 거의 지금 미증시나 코인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소외 현상이 좀 더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측면들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하지 말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미증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트코인 시장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반감기라든지 미 대선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서 그 1억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보면은 작년, 이제 재작년까지 비트코인 시장도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맞아요. 비트코인을 하시던 분들 자체도 마이너스 80이라는 80%라는 그런 그 손익률이 찍혀 있는 걸 처음 봤다 하실 정도로 비트코인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나면요 차익 실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자금들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곳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나 자동차가 키워드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 HBM3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지금 통과가 지금 임박이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내년에 이제 HBM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차세대 AI 칩인 루빈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또 전반적으로 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HBM4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넘어오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HBM4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TSMC랑 같이 함께 협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러한 지금 모멘텀들이 지금 물밑 작업처럼 올해는 계속해서 관련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네. 내년부터 조금 더 가시화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하에 우리나라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니 내년 기점에서는 그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반등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11월 달 지금 장 지나갔죠. 방향성 못 잡았어요. 12월 달 장에서 바로 V자로 반등이 나오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연말 뭐 산타 랠리보다는 항상 연초 랠리가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이어진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미대선도 지금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는 것도 1월 이제 20일 기점으로 취임식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근본적인 체력이 좀 많이 약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취임까지는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오늘도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 강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 보합권으로 내려와서 675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모습, 2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집계가 됐고요. 개인 역시 3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개인 나홀로 사자세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외국인 1,246억 원의 소폭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이렇게 해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워낙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은 역시나 오늘 시장도 부진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이상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도 부재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여전히 코스피 안에서 팔고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도 사실은 이전보다는 괜찮아졌습니다만은 기업들의 실적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수출도 꺾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2,45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675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양시장이 오늘 장중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키워내는 기업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다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식었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오늘 다시 한번 1,400원대 위를 올라서면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1,400원대 아래로 하향 안정화되나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1% 이상의 하락세 53,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전,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결국엔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이 없는 상황이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IT 투톱 기업들이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삼성전자 1% 하락세 53,600원대 54,000원대 이탈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0.7% 가깝게 하락세 오늘 158,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16만 원대 아래 LG엔솔 2.6% 넘게 상승,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실상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 현대차 1%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시세 지켜낸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은 LG엔솔이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 1% 조정, KB금융 강보합권, 기아 1.4% 상승세, 네이버가 1% 넘게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장이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오늘 시장에서 거의 독주였습니다. 8% 가깝게 급등세. 지난주에도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8% 가깝게 상승하면서 그나마 오늘 코스닥 지수를 좀 전체적으로 방어해준 것은 알테오젠이었고요. 30만 원대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앞에 3자 달고 거래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BM 1.7% 상승세. 에코프로가 오늘 0.6%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5,600원대. HLB 0.5% 하락세. 리가켄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오늘 97,9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이 1.7%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엔캡이 오늘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갔고요. 엔캡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면서 14만 원대 넘기면서 14만 3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JYP엔터 여전히 강합니다. 지난주에도 강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7,100원대, 그리고 로봇 쪽이 약간 아쉽습니다. 지난주에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나 했더니 오늘 급하게 내려왔고요. 5.6% 이상 조정받으면서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15만 원대 깨고 14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시장은 이렇다 할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는 날이었어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도 부재하고 이렇다 할 재료도 보이지 않는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화요일장인데 이번 주 이렇게 월요일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또 조금 우울해지거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사실 시장이 특별하게 지금 상방으로 갈 만한 여력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트럼프 2.0 정권이 본격화되기 전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우리 국내 증시에는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매크로 환경에 대한 민감도를 그대로 시장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빈말이라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드리고 싶지만 내일 당장의 시장이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네.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상 유지 정도로만 흘러가도 선방했다라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민감도가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인지하면서 증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업종별 양극화 현상이 계속 좀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여전히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수혜 종목들 움직임도 관측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관련주라든지 양자, 암호, 통신 내지는 STO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소외가 됐었던 그런 테마 위주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고 테마성 움직임만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별주들 위주로 단기 데이 트레이딩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사실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장 초반 뭐 1시간 정도 내외로 해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종목이 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답답한 이런 증시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지치고 힘들 만한 장세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개별주 장세는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지금 업종 섹터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또 트럼프 수혜도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좀 추세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본다면 오늘 이제 퓨런티어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데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일부 종목들은 조금 더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붙어주는 쪽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 순환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빨리 올라온 이제 엔터 종목들은 9월 달부터 기점으로 해서 한 지금 2-3달 정도 미리 산타랠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 섹터들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도에서 뉴진스가 이제 활동하지 않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만큼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하이브 제외하고 지금 JYP는 호실적 지금 흐름 타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2NE1 완전체 활동과 더불어서 내년에는 이제 블랙핑크가 하반기 컴백 관련 이슈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신인 파이프라인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 제외하고 3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흐름, 추세적으로 상승이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나
현대차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쪽 업종 섹터를 움직이려면은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 지금 수급이 들어올 만한 아직 유인거리가 많이 형성되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지리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조금 더 시차를 두시고 연초 랠리가 나올 때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이제 개선 분위기가 좀 나올 때쯤에 그때 추가 매수를 단행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일단은 두 섹터 좀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방산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또 휴전하기도 했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 한참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휴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에 올라갔었던 대형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강하게 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하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런 업종별 차별화 장세에서 말씀드리는 그냥 크나큰 전략들 좀 참고해 나가시면서 전략을 좀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자율주행 섹터,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영향력에서는 자유롭게 보이는 엔터주들 위주로 함께 지켜보는 게 좋겠다. 반도체, 자동차 쪽은 좀 수급이 개선되는 분위기를 확인하신 후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시초가로 볼 수 있는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SOS랩이라는 라이다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쪽 관련 섹터들은 그 트럼프 2.0 정권에 대한 수혜 기대감과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그 정보 효율부 수장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관련 모멘텀 지금 잘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수급이 좀 잘 붙어주는 편이더라고요. 일단은 자율주행 규제 완화 있어서 중요한 게 이미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전에 그 사이버 캡을 한번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물론 뭐 본격적으로 이 사이버캡이 차량 스스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서 시장이 좀 실망감을 가지고 온 측면이 있지만 이런 이제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가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규제 완화가 선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캡이 완전히 좀 이게 상용화가 되고 또 시중에 나오려면은 또 한 1,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원래는 더 앞당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미뤘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여유롭게 한 2027년도 경으로 보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미국의 자율주행 쪽 이제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예상했던 그런 방향성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연방 정부 규제 하에서는 그 스티어링, 그러니까 뭐 핸들이라든지 휠이나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대량 생산 및 운행을 위한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미국의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 쪽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원 문턱까지 넘는 데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화당 쪽에서 상하원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규제가 완전히 완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관련 섹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지금 자율주행 그 택시가 강남에 이제 심야 택시로 지금 운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택시 잡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네. 평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는 택시 잡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확대하자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SOS랩이 이제 라이다 관련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거나 장애물을 감지하는 이제 센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에 또 필수적으로 달 수밖에 없는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고정형 라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라이다를 양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레벨 4 수준이 완전 자율주행이거든요. 이 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이 완전 자율주행 시장으로 만약에 시장 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초기에 이 기업에서 만든
이 라이다 제품이 최소 1만 대에서 10만 대까지 수요가 발생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S랩 그래도 국내 또 유일의 또 라이다 업체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오늘 수급이 잘 붙어준 상황이거든요. 손절가는 제가 아까 이제 9,000원일 때 봐서 9,000원대에서 봐서 9,0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네. 5일선 타고 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9,000원 손절가 라인 잡아드릴 거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상장 당시 밑꼬리 구간대이긴 한데 12,000원 구간대가 상단 매물대가 좀 강하다고 보여져서 12,000원으로 단기에서 스윙 목표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은 미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추세로 가고 있는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규제 완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SOS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라이더 기업 전문 기업으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함께 가면서 라이더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기술력으로는 믿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000원대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상장법인이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나 교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 이사회의 주주 보호 노력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합병 등을 할 때 기존의 가액 산정 기준을 배제하고 주식 가격과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적 분할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 회사 주주에게 기업 공개 주식의 20% 안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고 합병할 때 외부 전문 평가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공시하도록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국 환중계에 따르면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거래 종가보다 1.45원 오른 1,396원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달러 강세 흐름을 이어가다 장중 한때 1,404.5원까지 올랐습니다. 정규장 중에 환율이 1,400원대로 오른 건 지난달 26일 이후 4거래일 만입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다시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위안화마저 약세가 심화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오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미래 성장을 이끌 차세대 리더들을 발탁 승진시켰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총 21명의 임원 인사와 비교하면 규모는 축소됐습니다.
특히 삼성전기에서는 전자 계열사 중 유일하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 임원이 나왔습니다. 각 회사는 이번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조직 개편과 보직 관련 업무 위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양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했지만은 기술적인 반등도 없었고 사실상 지난 금요일 시장보다 오히려 더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의 그리고 한국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다라는 점은 여전히 우려점으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 네, 내년도 성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데다가 환율에 대한 리스크까지 커져가는 시점인데요.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으니 투자하는 입장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업들에서 밸류업 발표가 나오고 있고 연말을 맞아 인사 발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